자, 저당 상환 방법 중에 첫 번째 금리 결정 방식 봤어요. 금리 결정 방식은 우리 교재에 있죠. 여기서 금리 결정 방식 먼저 한번 교재를 보고 하죠. 자, 고정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 보세요. 87페이지. 저당 기간 동안 고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저당 대부이다. 이 방법의 경우 인플레이션 등에 의하여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러니까 대출기관이 손해본다는 거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기관이 이제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면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차입자가 불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려고 하므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 위험, 만기 전 변제 위험, 또는 중도 해지 위험, 또는 콜 위험 같은 말이에요. 에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게 된다. 자,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는 자, 시장금리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위험이죠.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조기 상환 위험이야.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도 다 위험해.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변동이자율 하면 되죠. 그래서 변동이자율 저당 대부법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죠. 변동이자율 저당 대부법은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대출자가 은행이에요. 대출해주는 자, 차입자는 이제 돈 빌리는 사람이죠. 전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융자 방법으로서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마다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CD 연동 대출을 했으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고요. 코픽스 금리를 연동했다 그러면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바꿔요. 자, 그래서 이는 종래의 고정이자율 저당대부법에서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전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금리 변동 계약을, 변동금리 계약을 맺으면 이건 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차입자에게 계속 떠넘기는 거죠. 떠넘기는 거니까 위험을 대출자 은행이 갖는 게 아니라 차입자에게 네가 다 먹으라고 떠넘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 뭐 됐습니다. 나머지 뭐 2번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리 결정 방식, 금리 고정, 그 다음에 금리 변동식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이제 저당 원리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저당 상환 방법 중에 원리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거를 볼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저하고 같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원리금 세 가지가 있어. 여기다 써볼게요. 원리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원리금을 쪼개서 내느냐 하는 분배 방식을 가지고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증지불저당, 점증지불저당, 체증식, 점증식 아무나, 체증, 점증 아무나 나오면 돼. 그래서 체증지불저당, 점증지불저당, 체증지불저당, 점증지불저당. 체증식이든 체증, 점증자만 나오면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비교돼서 엄청 잘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예를. 갑돌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이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의 예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해야 돼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많이 이제 생겨요, 이제. 그러면 1,000만 원 빌렸는데 10% 금리로 빌렸어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갚는 걸로 빌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1년에 한 번씩 낸다고 할 때 매월 낸다 그러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연마다 1년에 한 번씩 낸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얼마씩을 내야 돼요? 그건 모르죠. 모르니까 자,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받고 갚아야 될 원리금 구하는 자본 환원 개수는 저당상수라고 합니다. MC가 저당상수예요. 그러면 저당상수 값을 주면 그 대출 원금에다 저당상수를 곱하면 되거든요.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17만 4천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매년 117만 원씩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어쨌든 1,000만 원 빌리고 10% 금리로 20년 만기 상환이다. 그 조건에 대해서 저당상수를 딱 곱하면 원리금, 갚아야 될 원리금 나오는데 원리금은 117만 4천 원씩 갚는 거예요. 20년 동안 갚으려면. 10% 금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갚는데 그러면 요 117만 원을 그냥 우리는 계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골치 아픈 거 4만 원 띄자고요. 4천 원 띄자고요. 117만 원씩 갚는다고 했을 때 원금과 이자가 그리고 잔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걸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해서 20년이면 끝나요. 그리고 원리금은 금방 분명히 아셔야 돼요. 원금과 이자의 합이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은 원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안에는 이자가 있고 원금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원리금 안에 있는 원금을 갚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잔금이 갚아야 될 돈이 줄어나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다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이 원리금을 똑같이 갚는다는 거죠.
그러면 117만 원씩 이렇게 갚아 나간다는 거 아니야? 20년 동안. 그러면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해 117만 원 갚았다. 그럼 117만 원 중에 이자가 얼마겠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 이자 부분이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1,000만 원에 첫 해에는 돈을 한 푼도 안 갚았기 때문에 1,000만 원 잔금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1,000만 원에 10% 얼마야? 100만 원이 이자예요. 117만 원 중에 100만 원이 이자라고. 어? 그 다음에 원금 얼마겠어? 17만 원이지. 17만 원 빼면 갚을 돈 잔금 얼마 남아? 983만 원 남는다고. 어? 그러면 다음에 117만 원을 내잖아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이자는 여기서 10%죠. 여기서 10% 하면 안 되지. 이건 갚았으니까 983만 원 남았잖아. 여기서 10%니까 대충 98만 원. 그럼 원금은 잘 안 되지 여기서. 19만 원이 19만 원. 19만 원 원금이지. 그러면 남는 거는 19만 원 여기서 갚으니까 얼마 남아요? 964만 원 남아요.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떨어뜨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자가 얼마예요? 96만 원 나오는 거지. 그럼 원금은 21만 원 갚는 거고 21만 원 빼면 943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94만 원이죠. 117만 원에 대해서 이제 94만 원을 갚는 거야. 그럼 117만 원에서 94만 원 이자 빼면 원금이 23만 원인데 이게 오타 났어. 이거 920만 원으로 바꾸세요. 895라고 돼 있는데 쓴 사람이 잘못 썼어. 92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943만 원에서 23만 원 빼면 920만 원 남을 거라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원리금은 똑같죠. 그런데 이자가 처음에 많다가 적어진다는 게 특징이지. 근데 원금은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요게 특징이고 요걸 보여주는 이런 표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환조견표라고 그래. 특히 이 상환조견표는 은행에서는 별로 안 써요. 요즘엔. 안 쓰는데 보험회사 같은 데 있죠. 보험회사 같은 데 보험료를 계속 이제 지불하는데 나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뭐냐. 내가 부은 게 얼마인데 이거밖에 안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아예 계약할 때 조그맣게 상환조견표 같은 해약 환급금 예시표라고 하는 거를 준단 말이죠.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4년 동안 갚았다 그러면 117만 원씩 4번 갚았다 그러면 거의 뭐야 얼마 갚은 거야? 일단 500만 원 정도 갚은 거예요. 500만 원 가까이 갚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이게 갚으려고 하니까 거의 뭐야 920만 원 이게 895만 원이 아니라 920만 원 정도 남는 거거든요. 그럼 92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500만 원을 은행에 갖다 줬는데 원금은 100만 원이 안 된 거야 갚은 게. 그럼 이자만 갚았다는 얘기지 열심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으니까 요 구조를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지금 보는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의 경우에 이게 원금은 처음에 작았다가 커지는 거예요. 원리금은 똑같은 거고 원리금 내부에서 초기에는 원금이 작았다가 커지는 게 특징이고 이자는 컸다가 작아지는 게 특징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그지같이 그렸어. 그림 잘못 그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만약에 자, 이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117만 원을 똑같이 갚는 거는 원리금 균등이야. 에? 지금 117만 원 이렇게 갚는다고 쳐요. 20년이야 이게. 그럼 117만 원 똑같이 갚는 거 이게 똑같은 거는 이건 원금과 이자의 합인 원리금이라고 얘기한. 그런데 초기에는 117만 원 이만큼이다 그러면 원금은 17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자가 100만 원이라고. 그런데 이 17만 원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자는 요 비중이 요만큼의 비중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중간 정도 돼서 갚아야 된다. 반 정도 지났다. 2분의 1 기간이 2분의 1 지났다. 한 10년 지났다. 그럼 원금 얼마나 갚은 걸까? 그동안에 얼마나 반 갚았을까? 아니 어림도 없어요. 3분의 1 정도 갚은 거야. 어? 그러니까 기간의 반이 지나도 3분의 1은 밖에 못 갚은 거예요. 그러면 반 갚으려면 원금 반 정도 갚으려면 얼마가 될까? 2분의 1 갚으려면 기간이 한 14년 걸린대요. 지금 그림 잘못 그렸는데 3분의 2 정도 기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이해하시겠죠? 이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이 사람이. 근데 어쨌든 끼울게 그렸는데 어쨌든 이 원금은 점점 늘어나고 이자는 점점 줄어든다. 이게 핵심이에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합쳐서 원리금이라는 명목으로 갚는데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는데 그 원리금 안에서 원금과 이자의 비중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그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에요. 자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해서 두 번째가 원금 균등입니다.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금 균등은 뭐냐면 원금 균등은 원금을 똑같이 쪼개서 갚는 거야. 이거 똑같은 예로 할게요. 지금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빌렸고 10% 금리로 빌렸고 20년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 그러면 1,000만 원을 20년 동안 원금을 똑같이 쪼개서 갚는 거예요. 이게 원금 균등이에요. 그 원금이 얼마가 될까? 매년 똑같이 갚는 돈이 얼마가 될까? 50만 원. 이거 너무 잘했어. 이거 금방 나오기 힘든데. 자, 50만 원 맞아요. 50만 원씩은 원금 똑같이 갚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금 50만 원이 똑같은 거야. 원금이야, 이게. 원금을 똑같이 갚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금 균등이야. 근데 문제는 원금을 똑같이 갚으면 잔금도 줄죠. 그러면 첫 해 50만 원 갚았다. 그럼 얼마야? 950만 원 남고. 두 번째 50만 원 갚으면 900만 원 남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해 50만 원 갚으면 950. 둘째는 900. 그 다음엔 850. 그 다음에 이거 오타 났어. 800이야. 이것도 800. 800이에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은행은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먹어야지. 이자. 이자를 받아 먹어야지. 근데 첫 해는 이자가 얼마야? 100만 원이에요. 첫 해는 아무것도 안 갚았잖아. 그러니까 첫 해 이자는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을 붙이면 얼마야? 150만 원을 은행에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봤을 때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117만 원으로 똑같이 갚죠. 근데 얘는 150만 원에서 시작하는 거야. 똑같지 않아요. 원리금이 똑같지 않아. 그래서 원금은 내부적으로 똑같지만 원리금은 똑같지 않아요. 그럼 첫 해에는 150만 원 갚고 둘째는 어떻게 되느냐면 95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95만 원 붙어서 145만 원. 요거하고 요걸 더해서 145만 원 갚고 셋째에는 90만 원이니까 130만 원. 넷째에는 85만 원이니까 여기서 더해서 135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특징이 뭘까? 가면은 요게 줄어든다는 거죠. 원리금이 준다. 원리금은 초기에 많다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원금은 똑같죠. 이자도 줄죠. 원리금이 줄은 이유가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주니까 원리금도 줄지.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사람들한테 유리할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대출받는 게 유리할까? 나이가 젊고 아직 저소득층이 유리할까? 아니면 나이는 좀 됐고 중장년층이면서 지금 소득은 괜찮은데 미래 소득이 불확실한 사람들. 뒤에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중장년층. 지금 현재는 소득이 많은데 앞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한 분들한테는 지금 빨리 갚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체감식이라고 그래요. 체감식은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금은 똑같지만 이자가 줄어들어. 그래서 전체 원리금은 줄어드는 방식인데 이건 중장년층이나 현재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사람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번에 좀 이상한 문제가 이상하다기보다는 이게 째째하게 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건 계산기를 동원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해를 처음에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 나왔어요.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 원 대출받았어요. 근데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하고요. 9회차의 원리금이라고 했어요. 9회차의 원리금이고 두 번째는 13회차에 이자를 얼마를 받는지 이걸 쪼개서 얘기해라 이거야. 그런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5%인데 대출기간이 20년이야.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요. 연 단위로 낸대. 그럼 이거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일단 이거부터 생각하세요.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을 똑같이 쪼개서 낸다는 얘기야. 그러면 5억을 20년 동안 똑같이 쪼개서 내려면 얼마씩 해야 돼요? 2천이라고? 5%라고 그랬잖아. 그죠? 원금 균등 상환인데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억을 20으로 나눠봐요. 그럼 매년 얼마씩 나와요? 여러분들은 지금 암산이 안 돼요. 암산이 안 돼요. 2,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원금은 이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게 원리금이잖아요. 원금은 2,500이야 그냥.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2,500만 원.
그러니까 첫 번째 9회차에서 원리금을 구하라 할 때 원금은 똑같아. 2,500만 원 일단 여기 놓고 이자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돼. 근데 문제는 9회차든 13회차든 이자는요. 그 회에 잔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잔금을 가지고 이자를 계산해야 되지. 우리가 위에 앞에 봤잖아. 이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 요 해가 아니라 그 전에 그러니까 1년 차에는 대출 받은 시점 1년 전에 1,000만 원이었잖아. 거기서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이자는 여기서 붙이는 거고 요거의 이자는 여기서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원금은 한 해 빨라야 돼. 그죠? 그러니까 잔금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9회 차면 8회 차의 잔금에 이자 붙는 거라고.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틀리는 거예요. 손도 못 대. 그 다음에 13회 차는 12회 차의 잔금에 이자가 붙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말 잔금에다가 거기다 이자를 붙여서 그 해에 상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8회 차 됐을 때 잔금이 얼마일까? 일단 2,500만 원을 8번 갚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500 곱하기 8 하면 얼마야? 2억이지. 2억이지. 그럼 5억에서 2억을 뺀 게 잔금이잖아. 3억이지. 그래서 자 8회 차의 잔금은 3억이야. 그러면 똑같은 요령으로 12회 차의 잔금은 얼마죠? 12회 차면 2,500씩 12번 갚았다는 얘기지. 그럼 얼마야? 3억이지. 그럼 5억 전체에서 3억을 갚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잔금은 2억 남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12회 차의 잔금은 2억이 되는 거예요. 에? 자 그러면 자 원리금 어차피 원금은 2,500만 원 똑같아요. 그러면 8회 차의 이자는 얼마야? 3억에 대한 5%가 얼마죠? 3, 5, 15? 1,500원. 어? 뭐 이렇게 중구난방이야? 자, 이자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아 500만 원짜리. 그렇잖아요. 더하면 얼마? 4천만 원이 원리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회 차는 이자만 구하라고 했잖아요. 원금은 필요 없어. 이자만. 2억에 대한 5% 이자면 1,000이지.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자, 9회 차의 원리금은 4천만 원. 13회 차의 원리금은 1,000만 원이. 아, 이자는 1,000만 원이 되는 거야.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엿먹어라 이런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귀찮은 문제예요, 이건. 근데 이제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않으면 이 공식을 들이댈 데가 없잖아, 이건. 공식 같은 거 없어요. 알아서 그냥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8회, 9회차, 13회차 이런 식으로는 안 냈어요. 안 냈는데 요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화끈하게 아주 작정을 하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물어본 겁니다. 이것도 손가락으로 셈하면 되긴 되는데 어쨌든 꽤 귀찮은 문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원금 균등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리금 균등이나 아니면 체증식도 이런 형태로 해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뭐 단서를 많이 줘야 되지만. 그래서 원금 균등 불알 상환이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왔다 이번에.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다른 것들도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체증지불 저당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자, 원리금을 이렇게 지불하는 방식 이게 상환금을 저당 상환액을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내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 지불 저당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도 또 없습니까? 너무 셀 수가 없이 많아. 셀 수가 없이 많아요, 사실. 거치식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매 대출은 여러분들이 5년짜리 뭐 3년짜리 대출 받으면 대개 보면 이자만 갚아요, 중간에. 기간 중에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막 갚아. 소매금융의 경우는 장기 모기지론이나 원리금 균등이 나오고 뭐 이러지 짧게 한 3년 5년 쓰는 거는요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 한꺼번에 갚거든요. 이거는 원금 만기 일시상환이라고 그러고 아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런 거는 기본이 아니라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이자만 내는 걸 거치라고 그래요. 거치 기간이 있고 나중에 이자를 받는. 어떻게 아주 변칙적인 거 엄청 많아. 근데 그걸 낼 수는 없다고 시험에. 그러니까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원칙 세 가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 지불 저당.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체증 지불 저당은 뭐냐면 처음에는 조금만 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리금을 작게 하고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증 지불 저당 또는 점증 지불 저당이라고 하는데 이때 점점 초기에는 조금만 돈만 갚게 하고 뒤로 갈수록 많이 갚게 하는 이런 저당 방법은 누구한테 유리할까? 젊은 사람한테 유리해요. 그리고 아직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 봉급생활자들,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중장년층이 유리하다 그럼 큰일 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젊은 사람들, 저소득층, 봉급생활자, 맞벌이 부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하다 그럼 맞아요. 그리고 또 요건 뭐냐면 초기에 조금만 내는 거죠. 초기에 조금만 내고 뒤로 갈수록 많이 내는 거잖아요. 원리금을 뒤로 미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방식은 요거는 주택을 끝까지 보유하겠다. 내가 마르고 닳도록 없어질 때까지 여기서 그냥 평생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 방식이 불리해 오히려. 그러니까 빨리 조금만 갚고 집값 오르면 빨리 팔고 튀어야지. 이런 사람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주택을 내가 짧게 보유했다가 적당한 시기에 팔고 빠지겠다 하는 사람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부담이 덜 하잖아. 초기니까. 그래서 요거는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한테 유리해.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야 다. 주택 보유하려고 하는 기간이 짧은 사람한테 유리해. 난 2년만 갖고 있다 팔을 거야. 3년만 갖고 있다 팔을 거야. 이런 사람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초기에 조금만 갚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데 이걸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 만약에 1,0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10% 금리의 20년 상환 조건으로 계속 얘를 밀어나가죠. 자, 일반적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원금 균등분할 상환.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지만 원리금 균등은 이 예에서는 117만 원씩 원리금을 갚고 원금 균등은 처음에 150만 원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얘는 아예 처음부터 깎아주는 거예요, 은행이.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원금 상환분이 있고 잔금이 있다 그러면 아예 얘 보고 야 너는 그냥 처음에 뭐 젊고 저소득층이고 봉급생활자고 신혼부부니까 뒤에 많이 갚고 지금 소득 별로 없으니까 한 80만 원만 갚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원리금을 80만 원을 갚는 거야. 초기에.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세요.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죠? 금방 봤지만 100만 원이죠. 이자를 다 못 갚았지. 100만 원 이자를 해야 되는데 이자를 못 갚았잖아. 그래서 이게 이자를 못 갚았단 말이죠. 이자는 원래 1,000만 원이래야 되는데 100만 원 참. 내가 이게 요즘 이상해. 100만 원이래야 되는데 80만 원밖에 못 갚는 거 아니야. 1,000만 원에 대한 10% 이자는 100만 원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못 갚은 돈이 어떻게 돼요? 원금은 제로인데 여기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야. 왜냐면 못 갚은 이자가 원금에 붙어. 원금이 줄은 게 아니라 늘어난다는 거야. 역으로, 거꾸로. 그래서 잔금은 80만 원 갚았는데 1,020만 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열심히 갚았죠. 갚기는 갚았죠. 근데 잔금이 늘어났죠. 자, 이거를 부의 상환이라고 그래. 거꾸로 갚는다.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을 갚는데 늘어나. 이런 거를 부의 상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상환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요거까지 용어를 알아놔야 돼요. 젊은 사람이나 저소득층이 유리하고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한테 유리하고 부의 상환이 생길 수 있다. 마이너스 상환입니다. 그래서 요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자, 지금까지 예를 든 걸 한번 보는데 자, 이렇게 117만 원씩 똑같이 갚는 것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야.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초기엔 150만 원에서 점점 줄어가는 건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야. 그 다음에 점증 지불 저당은 뭐야? 초기에는 적다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되게 20년짜리 저당을 받았다 그러면 30대에 받으면 50대 만기가 되거든요. 그럼 20년 동안에 117만 원씩 똑같이 갚느냐? 150만 원 처음에 많이 갚다가 적어지느냐? 아니 처음에 조금 갚다가 많아지느냐? 요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세 가지 방식 중에. 체증식이 제일 위험해요. 체증지불 저당이. 왜냐면 회수를 빨리 못해.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거죠. 만약에 중도에 해약을 했다. 이만큼 가가지고. 한 9년 돼가지고 해약을 했을 때 잔금이 제일 많이 남아요. 갚아야 될 잔금이 제일 많이 남는 게 뭐예요? 이건 생각을 해야 돼. 잔금이 가장 많이 남는 거. 체증이지 뭐요. 잔금 이만큼 남았잖아. 이만큼이 잔금 아니야. 이거 나 갚아야 될 게 이만큼이잖아. 이거. 근데 체감식은 어떻게 돼요? 원금 균등은 이것만 갚으면 되잖아. 이거. 원리금은 이거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잔금이 가장 많이 남는 거는 체증지불 저당이에요. 체증지불 저당이 그래서 은행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갚아야 될 돈을 뒤로 다 밀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 우리 책에는 웬만한 데는 다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원금을 어떻게 갚아나가느냐 이걸 잘 봤어요. 한번 규제를 보죠. 88페이지. 자, 원리금 균등분할 그 다음에 원금 균등분할
그다음에 체증식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요. 자, 개념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CPM이라고도 그래요. 영어로 Constant Payment Mortgage라고. 자, 은 매기간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균등한 방법이다. 즉 매기간 지불하는 원리금 지불액이 동일하며 만기가 도래하는 때 차입한 원금이 모두 상환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고정금리를 가정하고 있다. 아래 원금 상환이나 체증식 상환도 고정금리 가정한다. 특징이 중요하죠. 원리금 균등 상환액에서 원리금 균등액은 저당 대백 곱하기 저당 상수를 쓰면 돼요.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상환 기간 동안 일정하게 지불되는 저당 지불액 중에서 기간 초에는 이자 지급액이 많아요. 이자를 많이 갚아. 초기에는 원금 상환액은 적지만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이자는 줄어들어. 그리고 원금은 늘어나요. 그죠? 이걸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서 어쩌고 됐고 따라서 장기간 저당 기간이 약 3분의 2가 경과해야 원금의 2분의 1을 상환한다. 제가 얘기했죠. 원금 반 갚으려면 3분의 2 정도 지나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참고로 된 그림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잘 돼 있으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놨는데 이 그림은 좀 그 옆에 있는 참고는 좀 복잡하고 제가 설명한 게 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보겠습니다. 개념. 자, 이거는 뭐 됐고 특징 보세요. 자, 1번 상환 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분은 일정이에요. 원금은 똑같은 거예요.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데 여기 이자가 이제 붙는 거죠. 근데 이자가 점점 줄어들죠, 당연히. 그래서 이자는 감소하기 때문에 저당 지불액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어져요. 그래서 일명 이걸 체감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많았다가 적어진다고.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은 초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보다 저당 지불액이 많으므로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빠른 방법은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에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안전한 거죠. 자, 3번 초기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의 지불액이 더 많으므로 1회라도 납부하게 되면 저당 잔금액이 가장 적게 남는 방법은 또한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다. 제가 얘기했어요. 중간에 중도 해지했을 때 잔금이 가장 적게 남는 거는 원금 균등이에요. 잔금이 가장 적은 거. 제일 많이 남는 거는 체증식이에요. 자, 뭐 참고 한번 보시고요. 체증 또는 점증식 상환 보세요. 개념 체증식 상환 방법은 저당 지불액이 대출 초기에는 적고 기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저당 상환 방법이고요. 특징. 자, 이 방법은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저당 지불액으로 시작하여 차입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 감안하여 사전에 합의한 예정된 증가율로 단계적으로 저당 지불액을 인상한다. 2번 이 방법은 초기 지불액이 이자 지급분에도 못 미치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부의 상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당 잔금이 오히려 증가하죠. 돈을 갚는데 잔금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저당 잔금이 증가하는 정도보다 저당 지불액이 더 크게 증가하므로 결국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어쨌든 많이 내면 되지 원리금을. 저당 잔금이 늘어나면 그냥 많이 내면 되지 뭐. 그래서 3번 미래 소득이 확실한 젊은 사람들 계층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예상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 예상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 적합하나 다른 방법에 비해 주택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가 늦고 차입자의 소득 증가가 상환액 증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은행에서는 잘 안 하려고 그래. 뭐냐면 초기에 조금 갚다가 뒤에 마지막 많이 갚는 건데 만약에 집값이 안 오른다든가 아니면 차입자가 갑자기 실업자가 됐다든가 이러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게 잘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하면 매월 또는 매년 갚아야 될 돈이 다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변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요. 요즘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3년 동안은 얼마 내세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얼마 내세요. 그 다음에 몇 년 내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계단식 저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계단식 저당도 체증입니다. 똑같습니다. 구조는. 자, 그래서 요때 요 금리를 조정하는 요거, 원리금을 조정하는 요 날짜를 리셋 데이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3년까지는 얼마,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몇 년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특이한 저당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거 말고 특이한 저당.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플램이라고 그래요. Price Level Adjusted Mortgage라고 플램이라고도 하는데 요거 좀 특별한 저당이니까 이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플램이라는 저당이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또는 물가 수준 조정 저당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저당 이름이.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5% 금리일 때 100만 원을 빌렸다고 쳐요.
100만 원 빌렸다고 쳐요. 만약에 이게 변동금리라면 만약에 물가가 그동안에 10%가 올랐다고 쳐봐. 여기 대출해 준 상태에서 5%로 100만 원 꿔준 상태에서 딱 금리 조정 시점에 시중 물가가 10% 올랐다고 쳐요. 10%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했다. 그러면 금리를 변동해야 되잖아요. 변동 시점 가가지고 그동안에 물가가 10% 올랐다. 그러면 몇 프로로 올려야 돼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15%. 어? 그러면 안 돼. 어? 10% 올랐다며. 물가가 10% 올랐잖아. 그러면 5%에서 10%가 얼마야? 0.5%지. 5%의 10%는 0.5%잖아. 그러니까 5.5%로 올려야 돼요. 어? 일반적인 변동금리는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 근데 가격수준 조정 저당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금리 그대로 놔둬.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잔금을 올려. 110만 원으로. 그러니까 0.5%를 더 붙이는 게 아니라 저당 잔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그동안에 물가가 10% 올랐다 그러면 110만 원 잔금 늘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 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잔금만 올려. 그러니까 100만 원 놔두고 5.5%를 하는 거나 아니면 110만 원 하고 그냥 5%인 상태에서 110만 원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뭘 바꾸느냐 여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금리를 변동시키는 게 아니라 물가 수준에 따라서 저당 잔금을 조정하는 거. 요걸 우리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라고 그래요. 또는 물가 수준 조정 저당이라고 하는데 가끔 물어볼 수 있어요. 어? 요 특이한 저당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 조금 신경 써야 될 특이한 저당이다라는 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저당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일반적인 저당 보세요. 일반적인 저당은 은행이 차입자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만약에 3억을 대출해준다고 하면 3억을 한꺼번에 대출해주죠. 한꺼번에 대출해줘요. 목돈으로 대출해주고 나중에 이거 매월 상환한다 그러면 월 단위로 해가지고 얼마씩 받죠.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10년 만기다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매월 월금을 계속 내야 돼. 어? 이렇게 해서 푼돈으로 상환한다고요. 목돈으로 대출받아서 푼돈으로 상환하는 게 일반적인 저당, 모기지입니다. 모기지가 저당이에요. 저당이 모기지예요. 근데 물론 이 갑돌이하면 믿고 돈을 빌려주지 않고 갑돌이가 가진 재산이 있잖아요. 주택. 여기다 모기지 설정이에요. 예? 저당권 설정하고 3억을 빌려서 목돈으로 빌려주고 푼돈으로 이렇게 상환하는 게 일반적인 저당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흔히들 하는 저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특이한 저당이 있는데 이게 뭐야? 역저당이라는 거야. 이건 거꾸로다 이거야. 우리가 저당을 모기지라고 하는데 리버스 모기지라고 그래요. 또는 역저당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역저당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대출해주되 푼돈으로 대출해줘. 자, 한꺼번에 3억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매월 찔끔찔끔 대출해줘. 매월 통장에다 꽂아줘. 100만 원씩. 뭐 이거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씩 이렇게 타박타박 찍어줘. 그럼 이게 대출금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푼돈으로 찔끔찔끔 대출해준다고. 그러면 이걸 받다가 만기가 됐거나 아니면 받던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 집을 처분해요. 팔아서 돈을 일시에 상환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리버스 모기지라고 해요. 역저당. 그럼 역저당 이 구조는 기본적인 저당하고 현금 흐름이 꼭 거꾸로죠. 그러니까 보통의 저당은 목돈으로 대출해서 푼돈으로 이렇게 갚아나가는 건데 이 저당은 푼돈으로 대출해줘. 생활비 쪽으로. 그러다가 한꺼번에 갚고. 이런 거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럼 이런 저당이 어디에 이용돼요? 주택연금이 이거죠. 주택연금이라는 건 상품 이름이에요. 어? 상품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라고 하잖아요. 콜라는 보통 명사야. 코카콜라냐 펩시콜라냐. 코카콜라 펩시콜라는 상품이고 콜라는 그냥 어떤 사물에 붙이는 일반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지, 역모기지, 역저당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야. 근데 그거를 이 구조를 상품으로 만들면 주택연금이에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상품으로 만들었어. 근데 이 상품은 고령자만 가입할 수 있게 일단 해놨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령자 가입하게 해놨고 그 다음에 1주택자만 가입하고 그 다음에 집에 무슨 설정 같은 거 없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담보권 설정한 다음에 연금 받는 쪽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효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효도를 안 하시나 보네. 바로 답이 나오네. 효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한테 효도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기도 어렵죠. 근데 나중에 의지할 때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강제로라도 바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집이라도 한 채 있다 그러면 집에다 저당권 설정하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비 쪽으로 이렇게 받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집을 처분해가지고 빚을 갚고 남은 게 있으면 이제 자식들한테 준단 말이죠. 요런 상품이 바로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이 바로 역저당 구조예요. 구조가. 자, 그래서 이렇게 역저당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으로 일반 저당하고 역저당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봤는데 역저당을 가끔 물어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물어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택연금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법규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미리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츠다. 그 다음에 뭐 주택연금이다. 거기에 해당되는 법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해봐야 뭐 하겠어요. 지금 외워져요? 안 해지잖아. 시험에 임박해서 하면 돼요. 중요한 부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그거 보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당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재로는 91페이지예요. 91페이지에 있는데 요 내용을 우리 지금부터 봐야 돼요. 저당 시장 또는 대출 시장이라고 해도 돼요. 뭐 저당 대출 뭐 이런 거니까 구조를 봐야 되는데 구조가 저당 시장의 구조는 이원화돼 있어요. 두 개로 쪼개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하나가 위에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요 위에만 요까지만 보면 되는데 요게 1차 저당 시장이라는 거예요. 1차 저당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대출자인 은행과 차입자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차입자는 집 살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돈 좀 꿔주세요. 하고선 가는 거죠. 대출자한테, 은행한테. 그 대출자가 은행이에요, 그냥. 은행인데 얘한테 이제 얘를 심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기지를 설정하고 대출을 해줬어. 돈을 대출해줬어요. 그때 이제 물론 모기지를 설정하죠. 이때 모기지를 M이라고 약자로 쓴다고 그랬어요. M. 모기지를 이렇게 M이라고 써요. 그러면 모기지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차입자는 얘가 이제 노예가 된 거야. 노비가 된 거야. 은행의 노예가 된 거야. 그래서 은행에다가 매월 약속한 원리금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데 약속한 원리금을 지불하는 게 이때 이걸 부채 서비스액으로 얘기라고 공식적으로 그래요. 부채 서비스액. 이게 뭐야? 원리금이잖아요. 내용적으로는 이게 원리금이지.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이렇게도 얘기해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 용어 때문에 용어가 다양하게 쓰여지니까 우리가 너무 헷갈리는데 이 같은 말입니다.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저당 지불액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 갚아야 되지. 얘는 의무적으로. 그럼 요 시장이 우리가 보통 기존에 얘기하는 1차 저당 시장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장이에요. 대출 시장. 즉 1차 저당 시장이고 요 시장은 저당이 설정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금융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죠. 그죠? 저당이 설정되는 거, 만들어지는 시장이에요. 저당 내부가 만들어지는 시장. 권리 의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과거에는 요걸로 끝이었단 말이죠. 옛날에 한 10년 전 뭐 이런 이상 됐을 때는 요게 끝이었어. 더 이상 없어.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출자는 계속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문제는 대출 너무 하다 보면 나중에 뭐야? 현금이 없어지죠. 그리고 남는 거는 저 모기지만 잔뜩 남아. 근데 이 모기지가 찔끔찔끔 돈을 받을 수 있긴 하는데 길어. 주택금융은 10년, 20년 이래요. 그럼 10년, 20년 동안 원금이 완전히 상환되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동안에 돈이 없잖아. 대출을 또 하고 돈 장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유동화가 필요하다. 그럼 이걸 누군가 사줘야 되지. 그 사주는 기관이 있어 없어? 이걸 민간 시장에다 맡기면 사주는 기관이 생길까? 잘 안 생길까?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돼. 저당권을 사주려면 은행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은행에서 파는 걸 받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 공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주택금융공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여기서 필요한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된 업무가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세운 거예요. 2003년도에.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저당 시장, 2차 시장이 되는 건데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요즘에는 KC 빼고 KHF로만 써요. HF로 약자로 씁니다. 요즘엔 처음엔 KHFC였어요. 근데 자꾸 발음하다 보면 KHFC 발음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 H를 빼버려. 그러면 KFC가 되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돼가지고 HF로만 써요 요즘에. 그래서 요 회사가 요 유동화하는 자금을 이 저당권을 삽니다. 모기지를. 사는데 얘네들이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본시장에다 내다 팔기 위해서 중간에 내가 사는 거예요. 계속 보유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가지고 돈 시장에다 풀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돈 놓고 돈 먹는 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 그래. 여기다 풀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이때 이 안에서 얘가 인수받으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게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당이 만들어지는 데가 아니라 저당이 사고 팔리는 데예요. 저당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당이 거래되는 시장. 그리고 이건 돈 놓고 돈 먹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자본시장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모기지를 살 거 아니에요. 모기지를 사가지고 대금을 지불하는데 이 대금 가지고 대출자는 계속해서 대출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모기지 가지고 뭐 할 거냐 얘네들은. 얘네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공해가지고 자본시장에서 돈을 끌어올 거란 말이에요. 얘는 중간에서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화 중개기관 또는 유동화 전문기관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을. 유동화 중개 또는 유동화 전문기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주택금융공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저당권을 다 모아서 쫙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가지고 과일의 무게나 뭐 이런 걸 보고 검수를 한 다음에 뭐 안 좋은 거 빼버리고 그 다음에 비슷한 무게끼리 다 나누고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저당을 랜덤하게 다 사가지고 거칠게 산 거를 다 분류를 합니다. 만기가 비슷한 것끼리 묶고 또는 이자율이 똑같은 것끼리 묶기도 하고 이렇게 묶어요. 묶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동질적인 것끼리 쫙 해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해놓습니다. 여기 바구니에다 담는 거지. 여기다 요 바구니, 요 바구니, 요 바구니 이런 식으로 바구니에다 담는 거야. 여기는 이자율 5%, 기간 10년짜리. 여긴 5.5%, 기간 뭐 5년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여기다 저당을 담는 거야. 모기지를 이렇게 담아서 분류를 쫙 해요. 그래서 동질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단위, 요 덩어리 모기지들을 뭐라고 그래요? 저당 풀이라고 그래. 풀, 영어로 풀. 풀이란 말은 집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당 집합물, 저당 풀을 만들어요. 풀을 만들고 그거 단위로 해서 새롭게 여기서 번호표를 다시 꼬리표를 달아서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아버린 거야. 저당 풀을 만들어요. 얘네들이. 저당 풀을 만들어서 근데 이 저당 풀을 만들어서 팔아버리는데 만약에 이거 지급 보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돈을 못 갚어. 그럼 이것도 부도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신용보완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지급 보증을 합니다. 이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을 해줘. 이걸 사는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여기 들어올 때는 이 저당 풀을 있을 때는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뭐 김말섭씨 뭐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저당 다 이름이 있고 특수한 저당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이름을 싹 다 지운다고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 같은 거 싹 지우고 새롭게 자신들이 포장해가지고 증권을 만드는 걸 MBS라고 그래. MBS. 이 주택 저당 증권을 즉 이 모기지를 요걸 backed 모기지를 담보로 한 증권이라고 해서 MBS라고 그래요. 이게 MBS라는 이름으로 팔아버려요. 그럼 투자자들이 이게 불안하지만 얘네들이 지급보증까지 해주니까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6.7%로 대출해 줬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는 MBS의 수익률은 6.7% 원래 모저당의 수익률보다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을 수밖에 없지. 아니 얘가 6.7%로 대출해 줬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서는 증권을 만든 게 6.7% 높아가지고 7%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1억을 대출해 줬는데 들어오는 돈이 1년 동안 670만 원 들어온다. 1억이면 6.7%면 670만 원이죠. 670만 원 들어오는데 요거 사는 사람한테 700만 원 드립니다. 이렇게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MBS의 수익률은 원래 모저당 수익률보다는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나와 있죠. 모저당의 수익률은 보다 MBS의 수익률이 더 낮아요. 낮다고. 낮은데 그걸 굳이 투자하는 이유는 뭐죠?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이렇게 모기지만큼 안전한 게 별로 없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수익률보단 이 모기지 MBS의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응? 이것도 구조를 한번 보세요. 모저당의 수익률보다 MBS의 수익률이 더 낮아요. 그런데도 투자하는 이유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는 MBS의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 다시. 여러분들 이건 너무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실제로 자금 대출자하고 차입자 은행과 차입자가 만나서 이 대출 거래 저당 대출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이야. 이때 저당이 만들어지는 시장이고 금융시장이라고 그래요. 이 금융시장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모기지를 팔면 이걸 모기지를 받아서 저당 풀로 만들고 분류한 다음에 그 분류한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다시 돈 받고. 그러면 이걸 MBS라고 한다는 거죠. MBS라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은 이걸 사고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당권 자체를 이렇게 서로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그게 무슨 시장이다? 2차 저당 시장이다. 2차 저당 시장은 유동화가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유동화는 1차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큰일 나. 2차 저당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 거래하는 시장이고 여긴 자본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구조를 철저하게 요거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가끔가다 저당시장의 구조도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유동화는 2차 시장에서 일어나요. 1차에서 안 일어나요. 꼭 알아놔야 돼요. 1차는 저당이 설정되는 거고 저당이 거래되는 건 2차입니다. 그래서 유동화가 일어나는 건 2차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